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심층 인터뷰. 와, 오늘 컨텐츠 내용과 이 작가님의 성함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좋습니다. 사우디 하면은 또 열정, 네. 뜨거운 태양. 우리 또 오늘 나오신 분은 유태양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사실 오늘 작가님 나오신다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찾아봤거든요. 사우디 현지의 그 모습을 봤는데 오늘 스튜디오 매우 깔끔하고 아주 포멀하게 오셔서 좀 낯설군요. 네, 제가 여권에 수염이 있어가지고 네. 해외 출국할 때마다 수염을 기르고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오. 네, 수염 있는 모습 굉장히 멋지셨어요,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수염 있는 모습으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머리에 쓰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슈마그라고도 하고요. 슈마그? 네, 아. 피아라고 부를 때도 그거는 있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쓰는 거예요? 민족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슈마그나 쿠피아 쓰는 방향이 국가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우디 다르고 카타르 다르고 에미레이트 다르고. 그래요? 우리 왜 넥타이 매듭 질 때도 2번 접고 뭐 3번 접고 다르죠. 이런 것 따라 더블 노트. 멋내는 게 다르듯이 요 접는 방향성이 아랍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 요쪽 로컬 분들은 저는 그 내공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로컬 분들은 이 접는 모양만 저 사람 에미라이트 출신이다, 사우디다 요런 걸 다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직접 사우디를 갔다 오셨으니까 네. 요거를 좀 상징적으로 하고 오셨으면은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괜찮지 않았을까 이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사우디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 텐데 사우디 엑스포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혹시나 또 사우디와 어떤 인연 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주고 시작하면 더 좀 부드러울 것 같거든요. 네, 네. 작가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태양 작가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네옴시티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한국이랑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는 두바이에서는 현재 컨설팅 및 리서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익숙하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는 좀 거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리서치나 컨설팅 하다가 좀 신기한 게 2018년 19년부터 사우디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레퍼런스 책들, 역으로 사우디에 진출한다고 얘기한 한국 회사들에 대한 레퍼런스 책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백그라운드 체크라든지 규제 조사들 같은 게 저희 회사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주로 담은 게 이 책입니다. 아하, 오케이. 네옴시티라는 또 책까지 쓰셨고 네. 최근에 이제 사우디의 현지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주변 지인들 5분, 투자업계 2분, 컨설팅업계 1분, IT 회사 1분 뭐 등등 해서 같이 또 출장을 가셨다고요. 가서 뭐 하셨는지 그리고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일단은 저희가 그 GBC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에서 한국 중기벤처부에 빌려준 공유 오피스가 있어요. GBC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랑 GBC 소장님 미팅하고 왔고, 그다음에 현지 로컬 기업들 몇 군데 미팅하고 왔고, 그리고 리야드 잠복해가지고 네. 리야드 엑스포 후보지 찍어왔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엑스포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사실은 우세승은 예상을 했고요. 그러고 어느 정도 앞선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투표 결과가 저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119대 29 정도였죠. 그 점수는 좀 놀랬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우디 PT 중간 정도 되는 순간 그냥 무조건 사우디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참 비밀병기 2가지를 잘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뭐였죠? 첫 번째 비밀병기는 요건 사실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아랍 쪽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공주님이 나오셨잖아요. 공주님. PT 하시는 분으로.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 쓴 전략은 아니에요. 아랍 국가들이 두바이가 직전 엑스포 2021년 엑스포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밀려서 이게 2012년인가 13년에 유치 경쟁을 했는데 이때도 PT에 두바이 공주님이 나오셨어요. 이게 근데 정말 꽃놀이패입니다. 아랍 국가들 기준에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아랍 국가 내부, 예를 들어 사우디 사람들 아니면은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국가 리더십이 저렇게 여자분까지 나와가지고 국가적 행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PT를 성공해서 국가 위신을 높여주는 거라는 국가 내부의 로열티를 높이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사실 이 이미지가 큽니다. 우리가 아랍 이슬람 하면은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아랍, 이슬람,
모르겠어요. 잘 아예 그냥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는데 형님은요? 조금 남성 위주고 여자분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은 나서지 오. 못하는 그런 폐쇄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쵸. 네. 가부장적이고 네. 폐쇄주의고 뭐 공주 항상 베일 쓰고 다닐 것 같고. 근데 그런 대회 이미지가 사실은 사우디가 엑스포를 할 때, 두바이 엑스포를 할 때 좋을 게 없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공주가 나와서 영어로 아니면 유창하게 이런 것들 PT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만큼 열려 있고 국제화되어 있고 개방의 준비가 돼 있고 글로벌 축제를 여성이 주도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내적 대외적으로 정말 신의 한 수 카드라 두바이가 옛날에 썼었고 계속해서 사실 요새 아랍 국가들 PT를 보면은 공주님들이 자주 등단하십니다. 공주면 좀 강력한 필살기긴 하네요. 좀 네. 치트키네요 일종의. 프린세스잖아. 네, 일단 프린세스. 이름 자체가. 그분이 장관직 맡고 있는 분 맞아요? 맞을 겁니다. 저도 아. 요거는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그 될 것 네이버 같아요. 좋아하는 공주님 맞아요? 그분 맞을 맞는 것 걸로 같은데.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별명이 뭐였습니까? 사실 이게 더 저는 이분이 뜨는 순간 저는 끝났다. 네. 부산이 못 이긴다.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나왔어요? 호날두 나왔었어요. 그래요? 호날두가 정확하게는 PT를 한 건 아니고 그 홍보 동영상이 되게 길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호날두 선수 이미지가 정말 안 좋죠. 날강두. 네, 날강두, 먹튀 뭐 이런 이미지인데 사우디를 가면요. 네. 우리나라 손흥민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사우디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냐면 실제로 사우디 경기에서도 지금 퍼포먼스 많이 보여주고 25일인가 지난주 토요일 경기에서도 뭐 2골 1어시를 했어요. 4대 1로 이기면서. 근데 사우디가 자랑하는 빈살만 왕세자가 만든 테마파크가 리야드 외곽에 블리바드 시티 그리고 블리바드 월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아예 호날두 전시관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호날두의 인생을 아예 베이비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 보여주는 초대형 LED가 계속 돌아갑니다. 영웅이네요 이건 거의. 그런데 호날두가 나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번 PT 열심히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분들 보면 다 한국 분이거든요. 근데 엑스포는 본질적으로 세계인의 축제고 그렇죠. 글로벌화 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인 반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 인지도는 무척 높습니다만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이런 얘기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한국인이 한국인 홍보하는 거네. 그런데 호날두가 나오는 건 아랍이랑 적대적인 줄 알았는 유럽인이 나와서 사우디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홍보라는 것 자체도 되게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고 단순히 돈 받는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우디 국내 리그에도 잘 적응해서 에이스로 날아다니고 사우디 대내적으로도 충성심이 왕가에 대한 충성심 대외적으로는 저 나라가 사우디가 옛날에 그 이슬람 원리주의적이던 그런 꼭 막힌 국가가 아니구나 이제 개방된 국가구나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사우디가 전략 카드를 잘 쓴 거네요.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프린세스 나오고 호날두 나왔으면 거의 총력전을 펼칠 건데 네. 이 사우디한테 그럼 엑스포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렇게까지 총력을 쏟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사우디에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사우디한테 이게 가운데에 계신 분이 이븐 사우드 압드라지즈 1대 국왕이십니다. 이름이 뭐라고? 다시. 압두라지즈 국왕. 압둘 아지즈 국왕. 예, 1대 1대. 국왕.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계신 분 이분이 킹 살만 지금의 살만. 살만 국왕. 그리고 이분이 이름이 재밌는 게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입니다. 이렇게 길어. 왜 그러냐면 네. 살만이 이분이 본 이름이고 빈 압두라지즈는 압두라지즈의 아들. 그럼 알 사우드는 왕가 이름이죠. 그리고 왼쪽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MBS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또 이분들 이름을 들어보면 무함마드 빈 살만 그러니까 살만 국왕의 아들 알 사우드 사우드 가문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빈이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살만이 저 아버지를 뜻하는 거니까 네. 우리 아빠 아들이야 이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국왕이 7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진이 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3명만 딱 끼워놨다. 우리는 이게 적통이다라는 이미지 그리고 왕위 계승을 성공적으로 이미 사실상 마쳤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3대 포스터가 걸리기 시작했다. 이게 과거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빈살만 왕세자를 왕위 계승 작업을 대내적으로는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032년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빈살만 왕세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이미지랑 다르게 되게 젊은 국가예요. 1932년에 공식적으로 건국이 됐습니다. 네. 100년도 안 된 나라예요. 그런데 2032년이 언제냐면 사우디의 100주년 건국 기념일이 됩니다. 근데 지금 킹살만이 그러니까 쌍만 국왕께서 1935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88 정도인데 고령이시기도 하고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짧게는 1, 2년 길어도 10년 내로 무조건 빈살만 왕세자가 킹
무함마드가 될 거다라고들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왕 즉위 시기가 빠르면은 1-2년 늦어도 2030년 정도 되는데 네. 건국절과 맞물려서 국가적인 행사 유치가 필요하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치적인 이벤트 플러스 경제적인 산업적인 미래 성장성 그렇죠. 플러스 뭐 본인만의 그런 뭐 혈통 뭐 이런 네. 거에 있어서도 딱 맞물리는 퍼즐이 맞춰지는 그 이벤트네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사우디만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2021년 엑스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엑스포를 누가 주도했냐면 아까 공주님 이야기도 했지만 엑스포 유치 성공한 다음에 왕세자인 함단 왕자가 그 828m 세계 최고층 두바이의 상징 버즈 칼리파 아시죠? 네. 버즈 칼리파 그 위험한 데로 올라가서 아랍에미레이트 국계를 휘둘렸습니다. 그 왕자들이 국가 행사를 자신들이 주도하고 이게 나의 업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체가 아랍 자체가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남성의 권위를 보여줘야 되고 이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비슷한 예로 또 지금 카타르 국왕이신 타민 빈사니 이분이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주도하셨거든요. 이분은 그때 묘기도 보여주셨어요. 어떤 게 됐냐면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였는데 왕세자 시절에 수직으로 된 계단을 말을 타고 전력 질주해서 올라가는 묘기를 한번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아랍 왕자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왕위 승계 직전에 한번 권위를 보여주는 절차가 있는데 빈살만 왕세자는 이거를 첫 번째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동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옴시티 이벤트도 한 2030년 정도 1차 완공으로 잡고 있고요. 2030년 1차 완공. 네, 이거는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일스톤이 그렇다는 거죠. 예, 마일스톤이 2029년 30년으로 잡혀 있고 2030년 엑스포 되고 2034년에 또 아시안 게임 하계, 월드컵 이렇게 4개 이벤트, 네옴시티 포함해서 5개 이벤트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요 즈음에 킹 무함마드 빈 살만이 얼마나 빛날 것인가는 다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목숨 걸고 했네요, 얘네는. 네, 이 그래서 엑스포를. 진정성 그 다음에 왕가의 의지가 정말 강렬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 중동 특히 사우디 UAE 이쪽은 40대 미만 인구가 굉장히 많은 한 50%, 40%, 50%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젊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 스포츠 그리고 미래 산업 여기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엑스포도 하나의 일환이었고 거기에다가 또 호날두도 같이 들어간 거는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읽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인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21년 기준으로 25세 이하 인구가 인구의 절반입니다. 와. 출산율이 2.5 정도 나오는 되게 높은 나라예요. 네. 물론 이것도 떨어진 겁니다. 네. 1980년대 사우디 출산율 보면 충격적인 게 7입니다. 7. 7이요? 7이요. 저도 이게 7이라는 숫자가 7? 7. 7. 야, 우리 0.7인데 7? 뭐 지금은 2.5까지 여기도 내려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도 꾸준히 인구가 많이 성장하는 국가다. 그리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빈살마 왕세자에 대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 현장에서도 많이 확인을 했었고 그래요. 로컬들이랑 어울리면서 반대로 빈살마 왕세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물론 기득권들은 많이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2017년 리츠칼튼 사건 아시죠? 그 알죠. 왕자들 다 구금해가지고 실권 뺐고 근데 사우디 내부는 사우디 국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만한 녹색에다가 네. 칼 큰 거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샤하다라 그러는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 그 신앙 고백이에요. 네, 하얀색 이슬람교에 글씨. 입교할 때 읽는 구절인데 아슈하두 알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 알라 위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사우디라는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국가였냐면 와하비 즉 약간 우리로 치면 원리주의에 가까운 종교 운동과 같이 맞물려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는 어떻게 보면 국가 아이덴티티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79년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가 지금처럼 보수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979년에 왕이 너무 친서방적이다라면서 이크완이라고 지방 민병대들이 이슬람 계열 민병대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메카를 점거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네요. 네, 물론 이거는 왕가가 어렵게 진압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사우디가 뭘 했냐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강경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상업영화관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뒤늦게 만들어진 상업영화관이 재개봉된 지가 얼마 안 된 게 2018년에나 이게 가동됐습니다. 누가 빈살마 왕세자가 이걸 재거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WWE 우리 프로레슬링 그다음에 해외 호날두 같은 선수들 계속해서 영입하고 네. 이 1030 세대한테 빈살마 왕세자는 너무 고마운 게 사우디도 정말 아랍 계신 분들 다 알거든요.
제일 재미없는 나라. 돈 좀 있다고 하지만 가서 할 거 없는 나라 1위였다가 이 나라 가면은 이제 테마파크도 짓기 시작했고 영화도 개봉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곳곳에다가 영화관이라는 거 있고 테마파크 있고 그다음에 클럽 있어요? 클럽은 아직 술을 못 먹습니다. 결정적으로. 나라가 그렇게 젊은데 네. 와 클럽 없는데 출산율 7은 대단하네. 술을 못 먹으면 뭐 클럽이 다 의미가 없으니까 없죠, 출산율이 그런가? 2.5까지 올라가는 거였죠. 사실. 네. 통찰력 있으신 분이네. 그럼 전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그 세대 간의 갈등이 꽤나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벤트를 주목해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2030년 전후로는 빈살만 왕세자의 왕위 계승 이벤트다. 그리고 국가 건국 100주년을 위한 이벤트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의 건국이라면 이슬람주의다. 아예 사우디 국왕의 공식 칭호가 뭐냐면 메카와 메디나 두 곳 성지의 수호자가 공식 칭호예요. 근데 이런 이슬람주의적 국가가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보수 세력들 이미 반발하는 목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를 어디다 짓냐면 저기 시골에다 인구 얼마 없는 타북주에다 짓고 있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젊은 세대들한테 자 개혁 개방을 위해서 이슬람적 가치를 계속 제공하기는 어려우니까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자, 오케이. 빈살만 왕세자께서 이끌어가는 이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사우디 내셔널리티, 사우디 내셔널리즘의 국가다. 봐, 우리 2030년에 엑스포도 하고 2034년 월드컵도 하고 우리나라의 호날두 같은 유명한 축구 선수도 뛰고 저기 가면 테마파크에서 니들이 즐겁게 놀 수도 있어. 이런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사우디 명예 시민 같아요. 아닙니다. 열을 올려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우디의 현지 상황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한숨 돌리고 우리가 가장 또 관심 있는 거는 오케이 엑스포 넘어갔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것들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여쭤볼 게 있을까요? 경제 협력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보다는 빈살만 결국 국내 기업, 특히나 외국 기업 입장엔 사우디의 비즈니스하기 환경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많이 열리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열리고 있지만 사실은 사우디를 보시려면 사우디의 경쟁자 중에 그러니까 경제적 경쟁자는 아랍에미레이트 그 중에서도 아부다비랑 두바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랍 지역 본부들이 대체로 지금 어디가 있냐면 두바이랑 아부다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풀어내는 게 사우디의 숙제다. 가령 사우디 같은 경우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세속법화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냐면 아직도 이슬람 법정 샤리아로 가요. 물론 여기도 세속법이 몇 개 있지만 아직 세속화 수준이 느리다. 반대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런 사법권 이슈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나라고 또 하나가 법인 설립은 아랍에미레이트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가면 한두 달 내로 보통 법인 설립이 쉽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도 3개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다면 현지에 정말 유능한 에이전트도 만나고 공무원도 너무 일 잘하는 분 만나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우호적이고 또 리더십 중에 우리한테 우호적인 분이 있어도 3개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첫 번째 고민이고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2024년까지 아랍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국가들 중에 사우디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은 HQ를 사우디로 다 옮겨라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지의 한국 기업가랑 저희가 코트라 같은 데 여쭤보니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두바이라든지 아부다비라는 도시가 가진 자유도 그리고 친기업 환경 이런 것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아직 빈살만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갈 길이 멀다. 다만 저는 희망을 하나 보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GCC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랍 석유부국들은 거의 다 GCC예요. 들어가는 나라가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쿠웨이트, 그다음에 사우디인데 이 나라들은 특징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을 정말 하나도 안 합니다. 민족성 자체가 민족성 자체도 그렇고 국가에서 기여소득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직장에 있는 분들도 그런 식이에요. 공무원, 네. 공무원도 되게 좋은 자리. 하급직 공무원 또 외국인들 많이 채용하고 아니면 외국계에서 자문역을 반드시 자국민을 몇 명 채용해야 돼요. 이런 자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 도장 찍고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아가시니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저랑 같이 간 한 분이 진짜 아랍어를 잘하시는 분이 네네. 있었거든요. 아랍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어인 푸스하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신문이나 꾸라는 이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암미아라고 했는데 이게 생활 회화 아랍어예요. 네. 암미아는 듣기만 해도 이 사람 출신이 어딘지 압니다. 지역마다 크게 달려요. 저희가 카림이라고 현지 공유 앱을 불러서 드라이버를 계속 불렀는데 우버 같은 거구나. 우버도 있고 네. 우버랑 되게 유사한 게 아, 카림입니다. 근데 카림에서 충격받았던 게 드라이버의 절반이
사우디 안미아를 쓰는 분들이었습니다. 오. 즉 사우디인들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어. 물론 이게 원인이 가난해서냐 사우디가 왜냐하면 GDP가 GCC 중엔 좀 오히려 사우디가 가난한 편이거든.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에서 35,000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가난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는 이제 노동을 시작했구나라는 거. 바로 이런 노동의욕이라는 게 GCC 국가 항상 성장할 때 장애물이 되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노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석유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노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첫발을 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사우디 외의 경쟁 도시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나 이런 건 잘 되어 있지만 경제 동기가 제대로 워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일하기에 파트너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사우디는 제도 면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경제도 동기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포텐셜이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 측면도 있고요. 네. 또 두바이 같은 데는 인구의 90%가 충격적이게도 이민자입니다. 오? 그래요 또? 90%가 90% 그러니까 에미레이트인들은 공무원이나 기업 대표 정도밖에 안 해요. 아니면 정말 좋은 자리들, 외국 기업 자문들, 아니면 놀아버리거든요. 아예 기여 소득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그런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다르다. 입장이 이민자가 30% 정도밖에 안 돼 전체 인구에.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민자만 돌려서는 돌아갈 수가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국가 산업 모델 자체가 두바이 같은 경우에 산업 다각화 성공했거든요. 석유 관련 비중이 GDP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우디는 국고의 60%, GDP의 40% 이상이 석유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 육성해야 된다. 이런 걸 강박적으로 국왕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비전 2020도 있었고 이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2016년에 도전적으로 던진 2030년 비전 2030 이게 이제는 국가적 컨벤션들과 맞물려서 조금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또 사우디인들이 일하고 시작했다면 여기다가 제조업 기반만 좀 만들어준다면 제도만 조금 더 풀어준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오케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요게 저희가 한번 그 며칠 전에 기획으로 거기 마스터 시티라고 그 아랍에미레이트요. 예, UAE 그 총괄 디렉터분을 초대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막 거창하게 몇 조 원 들여서 뭐 냉홈시티고 뭐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거기 가가지고 하는 거는 뭐 건설이나 뭐 요런 쪽 그런 쪽만 수혜를 받고 사실은 나오는 헤드라인보다는 수혜 보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댓글도 좀 있었거든요. 그 허와 실을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우선은 중동 지역에서 마스다르 시티가 제일 먼저 스마트 시티라는 화두를 던진 거거든요. 네. 우리에겐 네옴 시티가 제일 유명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이번에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킹 압둘라 시티라는 것도 사우디가 하고 있었고 오만도 얼마 전에 술단 하이담 시티라고 또 네옴 시티 축소판 같은 걸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 다각화, 탈석유 경제에 대한 네. 대항으로 쇼케이스가 하나 필요하다. 말씀 주신 대로 1차 수혜 기업들은 건설 관련된 업종들이겠죠. 그럼 2, 3차 수혜 기업들은 어디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빈살만 왕세자가 상당히 중요한 게 2019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개의 칼을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우디 아람코, 세계 2위의 시가총액 2위인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 석유 회사 세계 최대. 네. 또 하나가 국부펀드 750조에서 800조 원 정도 AUM이 되는 곳인데 국부펀드 운영권을 왜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시다 정제개발위원회 밑으로 넣었습니다. 그 말은 빈살만 왕세자가 투자한 기업들 PIF 국부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고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이쪽 투자를 많이 유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회의론 자체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 분들이 아랍을 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이슬람 국가 폐쇄적이야 되는 일 없어. 또 하나는 이런 너무 이상한 낙관론이 있어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기업이 기술이 괜찮으니까 콜드콜 메일을 보내면 백마 타고 초인처럼 달려와서 우리 회사에 100억 원 정도 꽂아주시겠지. 왜냐하면 현지에 지금 한 작년부터 그 현지에 있는 한국 기관들의 문의 메일이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후자 같은 경우엔 되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아랍 시장에 대해서 시혜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저기 가서 돈 벌어야지. 우리가 저기 가서 뭐 수주 받아야지. 투자 받아야지. 그렇죠. 역으로 근데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선 이런 거예요. 니네가 여기 가서 우리 생태계랑 경제에 뭘 기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기여할 거 많지.
그래서 기여할 것 많지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거기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약간 좌절감 같은 거 느낀 게 UAE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여기 있는 두 지역 같은 게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상 네트워크 이미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고 또한 정부가 빅딜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가 화웨이 기기 쓰거든요. 이거 빈살만 왕세자랑 시진핑 주석이랑 빅딜하면서 화웨이 기기 들어갔고 1대1로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웨이 건 안 되는데. 물론 가격 경쟁력이란 이슈도 있지만 아랍 국가들 특히 돈 많은 GCC 국가들 특징이 단순히 가격 싸다고 들어가진 않는다. 베터원보다는 올리원. 우리가 왜 한국 기업들과 이 딜을 해야 되는지 정부 차원에서 설명해라.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설명해라.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들이 봤을 때 한국 기업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코스닥 기업도 밸류에이션 몇천억 되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나 뭐 UAE의 무다라바 아니면 뭐 아디아 같은 국부펀드들은 운용 기금이 몇백조 원 수준이에요. 이들이 직접 투자하는 간접 투자가 아니라 출자를 통한 간접 투자에 직접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최소 투자 받으려는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 암만 좋은 스타트업 간다 그래서 300억 정도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들이 우리는 300억씩 투자하면은 포트폴리오 한 10,000개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그럴 수 답이 있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역으로 현재 지금 한상 네트워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 한국 기업들 어려움 겪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정부의 성향은 사우디의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트라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 보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작가님의 관점을 봤을 땐 사우디의 관점을 바라보는 한국은 뭔가 중국보다 좀 더 신뢰할 만하고 열정적인 이런 좀 어드밴티지가 있는 국가로 보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원 오브 댐으로서 프리미엄은 전혀 없는 상태로 봐야 되는 건지 질문 좋다. 궁금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유력한 경쟁 후보긴 한 게 네옴시티 같은 데 수주전 가고 건설사 수주전 가면 꼭 상위권에 한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이 끼어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즈 칼리파도 우리가 줬잖아요.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그 제따 타워라는 게 있어요. 높이 1km짜리 제따 이제 지으려고 시공사 선정 중인데 이게 한번 엎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컨소시엄에 한국 기업들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결론은 안 났는데 근데 항상 보면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갖고 올 선물 보따리가 명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지금 탈미 중입니다. 반미는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친미 국가로 생각보다 오랜 기간 친미 국가 70년 내내 친미 국가였거든요. 근데 뭐 약간 연애랑 비슷한 이야기지만 헌신하면 헌시작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안티테제를 한번 찾아볼까라고 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중국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라든지 페트로 차이나 위안하겠다라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몇 년부터 던지고 있는 어젠다인데 이거에 맞서서 우리가 지금 무슨 카드를 뽑을 건가 사실 조금 애매한 거죠. 아하. 그래서 중국 기업과 수주전에서 좀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조금 더 집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가 이런 릴레이션십 특히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협상에 되게 능합니다. 그래서 네가 깐 패를 다 깔아봐 우리가 그 중에 하나 고를게 이런 식으로 협상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파격적인 인센을 주거나 꼭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또 하나는 우리가 장기간 신뢰. 근데 지금 사우디랑 우리가 경제 협력한 지 되게 오랜 시간을 지났거든요. 1차 중동 붐이 있은 지 거의 50년 지났습니다. 사우디 교민이 2,000명이 아직도 안 돼요. 우리가 베트남 수교한 지 한 30년 넘었죠. 베트남의 교민 20만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사우디 되게 이런 거 우리가 가서 돈 좀 벌어오고 우리 건설 수주 해주는 나라 우리가 돈 많으면 우리한테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져가고 그다음에 전보다는 선보다는 면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어져 나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너무 그냥 좀 거기 가서 뭐 콩고물 떨어질 거 있을까 약간 요렇게 접근하는 게 사우디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어요? 네. 서로 윈윈하는 거지 비즈니스가. 그래서 이런 거죠. 한국 그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가격 경쟁력 있고 우리랑 정치적으로 최근에 가까운 중국도 있고 우리랑 올해부터 비즈니스적으로 잘 엮여 있는 한국도 있으니까 자 비딩해봐. 보통 거기에 또 유럽계 친한 회사들 몇 개가 더 끼어서 같이 비딩하는 구조로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비딩을 뚫을 만한 필살기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한국 교민들이 지금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교민 네트워크 강화할 필요가 크다.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GCC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증언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긍정적인 거 얘기하면서 좀 끝내볼까요? 사우디에 좀 눈에 띄는 잘하는 우리나라 기업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벤트도 많다고 하니까 엑스포도 있지 뭐도 있지 뭐 이거 막 여러 가지 이벤트 많다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잘하고 있는 기업 좀 현실적으로 갔을 때 눈에 띄는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다면.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네옴시티 건너간 회사들 뭐 물론 네옴시티 호재에 갔다가 주가 부양하는 회사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네옴시티 쪽은 이제 건설적으로는 조금 더 기대해 보실 만하다. 왜냐면 좌초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건 1단계 터파기 공사라든지 인프라 공사는 많이 지금 수순에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명을 말씀하시긴 좀 까다롭습니까? 제가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아,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오케이. 검색해 보시면 너무 나오는 회사들이라 근데 그 검색하면 그 결과들이 실제로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아구가 맞는 게 있다. 그럼요. 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이벤트성으로 보시기보다는 여기서 꾸준히 몇 년째 신뢰관계 형성하고 이미 좋은 퍼포먼스 내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언급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네. 그런 데들. 그리고 또 하나가 중동 기업, 또 아까 투자 이야기했지만 역으로 중동계 자금이 투자를 안 했느냐. 역으로 국부 펀드들 PIF라든지 뭐 무바달라라든지 카타르 투자청 같은 회사들 이미 한국의 주요 펀드들의 출자자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투자 경향 보면 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중동 진출 준비할 때 너무 공부 안 하고 가신다. 뭐냐면 PIF나 무바달라, 아디아, 카타르 투자청, 쿠웨이트 투자청 이런 데는 애니얼 리포트가 200페이지씩 매년 돼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읽고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뭐 대사관이나 코트라에 메일 보내서 저희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현실과 너무 격리되어 있는 이거는 어느 나라 비즈니스 할 때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 쉽게 하려고 하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그 내에도 이미 우리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많이 열리고 있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럼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일단 1차적인 수혜는 좀 건설이나 인프라 쪽이 1차 수혜는 받게 되겠군요. 네, 그리고 사우디 쪽이나 아랍 지역 줄 딜할 때 사실 힘든 게 연락 두절이 자주 됩니다.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었던 것 네, 같아요. MOU 맺고 행방불명. 그리고 1년 후에 갑자기 연락해서 다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가능하나. 이거 왜 그래요? 그쪽 비즈니스 관행인 것 같아요. 관행이라고요? 관행인 것 같아 그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랑 일하기 힘든 게 저도 이제 해외에서 엄청 오래 있었어요. 네. 저도 중동 친구 엄청 많잖아요. 호주 가면 거의 반이 그쵸. 중동인이에요. 근데 약간 일관성 측면에서 내가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다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리고 답하면 바로 즉각 답해야지. 일이 바로 없어져야지. 근데 말씀처럼 1년 뒤에 연락가가지고 그 MOU 아직도 잘하고 있어. 잃어버리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거기서 일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이게 로컬 커스텀이 다른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텀업이거든요. 실무자가 해서 위로 보고 올리고. 네.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빈살마 왕세자 리더십 스타일 현지에서도 진짜 유명한 게 만기칠람이라 그럽니다. 완기치. 모든 거 중국 명나라 황제들 쫙 깔아놓고 정말 이런 거 왕세자가 몇십억짜리 프로젝트도 다 본다고. 도장 찍어주기 전까지 못 움직이는 아하.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리더십 스타일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북한식이구나. 네, 그리고 옛날에 사우디, 옛날에 국가들, 옛날에도 사우디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이거 해라고 하면은 정말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맞는 현지 파트너 찾아야 되고 복수로 이 현지 파트너들과 의사결정권한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새 경고주의보 뜬 게 왕자 빌자한 사기, 현지 에이전트 빙자한 사기, 주의보 정말 악명 놓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왕족 사기도 있습니까? 왕족 사기 유명합니다. 뭐 그래서 엔비디아 대주주라고. 저기 그거는 저기 이번에 그분이시죠. 사우드 가문이 공식적으로 10,000명이 넘어요. 20,000명 정도의 그럼 왕족이. 진짜 사기칠만 하겠다. 왕족이 7,000명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사기라고 보기도 힘든 게 내가 왕족인데 너 도와줄게. 근데 왕위 계승권이 6,700이다. 물론 6,700이 정도 왕위 계승권도 없지만 그런 분이 와서 근데 이런 보니까 알 사우드 가문인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아랍에미레이트도 유명했던 게 7개국 왕국 연합이니까 왕족이 7개 가문인 거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이런 왕자들이 와서 이런 것들 또 하나는 현재 에이전트라고 돌아다니지만 네.
한국 분들이 많이 피해 보셨습니다. 오케이. 아. 그런 거 좀 조심해야 오늘 된다.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다 시간이 돼버렸네요. 다 돼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네옴시티 한번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현장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에도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넉넉한 시간으로 다음에 우리 유태양 작가님은 다시 한번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모시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네옴시티 관련해서 물어볼 거 많았는데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뻥칸지 아닌지 어느 정도가 진짜인지 좀 궁금하긴 일단 오늘 했는데. 엑스포와 또 비즈니스 환경을 좀 체크했고 다음에 우리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네옴시티 한번 또 다뤄야죠 저희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동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 유태양 작가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